의식의 가장자리에서부터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한지원은 마치 깊고 긴 터널의 끝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어둠을 헤치고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하얀색 천장,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진 백합 향기가 혼란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여기는 어디지?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핥히는 와이퍼와 차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헤드라이트의 섬광이었다. 그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날 밤. 그녀의 눈앞에 태아그룹의 총수 권희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만하고 냉정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꿈을 짓밟고 승리를 선언하던 그의 모습. 기억이 선명해지자 분노가 피를 타고 끓어오르는 듯했다. 랜드마크 7 프로젝트. 그녀가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쳐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모두의 찬사를 받았고 최종 선정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권희준이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었다. 그는 막대한 자본과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동원해 그녀의 아이디어를 낚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상업적인 디자인을 밀어붙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의 절망감을 그녀는 잊을 수가 없었다. 권희준은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상은 꿈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한지원 씨, 아직 배울 게 많군. 그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분노와 패배감에 눈이 멀어 마주오던 트럭의 불빛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곳은 병원이겠군. 사고가 났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세상에,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간호사의 호들갑의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죠? 간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다. 6년이요. 6년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6년?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고작 교통사고였을 뿐인데 6년이나 잠들어 있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그녀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몰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병실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남자는 바로 권희준이었다. 그는 6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한때 그에게서 느껴졌던 오만하고 공격적인 기세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침착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원수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 비참한 꼴을 구경하러 왔나? 그렇다면 소원 성취했네. 어서 보고 꺼져. 그녀의 날 선 반응에도 권희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병실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그는 천천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정해, 한지원 씨. 지금 당신은 몸을 추슬러야 할 때야. 그의 태연한 태도의 지원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누구 마음대로 진정하라는 거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어. 그녀가 소리치자 그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래, 맞아. 내 책임도 있지. 그의 의외의 대답에 지원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6년 전 그날 밤, 당신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어. 당신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후로 6년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6년. 다시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스물여섯이었던 그녀가 눈을 떠보니 32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20대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냐고. 내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권희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옆모습에서 지원은 낯선 쓸쓸함을 느꼈다. 다시 고개를 돌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그는 마치 아주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원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나는 당신의 보호자가 맞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요. 한지원 씨. 권희준이 던진 아내라는 단어는 폭탄이 되어 한지원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성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내가 이 남자의 아내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원수와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농담이었다.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말했다. 당신이 꾸민 또 다른 수작이겠지. 나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에게 당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권희주는 그저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간호사를 불러 그녀의 퇴원 수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원은 저항했지만 6년간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몸에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휠체어에 태워져 자신이 알지 못하는 6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병원 복도를 지나갔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공기의 냄새, 사람들의 옷차림, 거리의 풍경까지. 그녀는 마치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았다. 권희준의 차에 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그녀는 정말로 6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와 함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유리 요새처럼 보였다. 차갑고 위압적이며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 권희주는 먼저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지원은 그의 도움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비틀거리는 다리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박물관 같았다.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가정부가 다가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지원의 귀에 밝혔다. 바로 그 순간 2층에서부터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인형처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지원과 권희준의 얼굴을 반씩 섞어 놓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까맣고 커다란 눈은 지원을 닮았고 오뚝한 코와 굳게 담은 입술은 권희준을 빼닮아 있었다. 아이는 낯선 지원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춘 채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권희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세라야, 이리 오렴.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엄마. 그 한마디가 지원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권희준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말이다. 권세라라고 불린 아이는 아빠의 말에 다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지원의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그녀의 충격받은 얼굴이 비쳤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 아이가 내 딸이라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라는 질문만이 메아리쳤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기억도 감각도 없었다. 아이가 작은 손을 내밀어 지원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팠던 엄마. 아이의 세상 속에서 그녀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만져보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공중에서 손을 멈췄다. 이 모든 상황을 권희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해서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의 어색한 첫 만남에 개입하지 않았다. 마치 이것이 지원이 마땅히 겪어야 할 시련이라는 듯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가 지원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가정부가 다가와 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들어가서 간식 드실 시간이에요. 사모님은 피곤하실 테니 쉬게 해드려야죠. 세라는 아쉬운 듯 지원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가정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원은 힘없이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해.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다. 권희주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명할 건 없어. 이게 당신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2층의 한 방을 안내했다. 그녀의 방이라고 했다. 그의 방은 복도 건너편에 따로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짐작게 하는 부분이었다. 방에 홀로 남겨진 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26살에 생기 넘치던 얼굴이 아닌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성숙해 보이는 32살의 얼굴. 그녀는 이 얼굴이, 이 삶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모두 낯설었다. 그녀는 적의 아내가 되었고 기억에도 없는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6년은 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끝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로운 삶에서의 첫날 아침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지원은 너무나도 넓고 푹신해서 오히려 불편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그녀는 6년 전의 과거와 믿을 수 없는 현재를 오가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복도 건너편에 원수 같은 남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방에 자신의 기억 속에 없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 무대 같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대한 식탁에는 이미 권희준과 딸 세라가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호텔 조식 뷔페를 방불케 할 만큼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식탁을 감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희준은 신문 형태의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세라는 작은 포크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엄마가 된 낯선 여자의 눈치를 살폈다. 지원은 이 숨막히는 풍경의 이질적인 일부가 되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이 어색한 침묵은 지원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것은 7년 전 한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였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권희준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때의 그는 지금과 달리 날카로운 칼날 같은 남자였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지원의 프로젝트가 가진 허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수익 모델이 너무 이상적이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건가?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건가? 그의 비아냥거림에 지원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권희준 대표님께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갔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젊은 천재의 대결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면서도 결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적수. 그런데 지금 그녀의 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를 더 이상적으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차라리 과거에 그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권희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세라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지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그가 사라지자 거실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지원은 작은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녀는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세라에게 말을 걸었다. 세라야, 유치원은 재미있니?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지원은 아이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다. 그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자기 전에 어떤 동화책을 읽어줘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이 붙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오후 내내 지원은 저택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2층의 드레스룸에는 그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아하고 값비싼 옷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서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건축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지만 대부분 그녀가 읽어본 기억이 없는 책들이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한지원의 것이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갇혀버린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어 권희준이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지원은 더 이상 이 불확실하고 기만적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잠든 세라를 확인하고 나온 권희준을 서재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던졌다. 왜죠? 권희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되물었다. 뭐가 말인가? 왜 저와 결혼했죠?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증오했잖아요. 나도 당신을 증오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죠? 당신이 나를 이 집에 데려다 놓은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그의 대답에 따라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권희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의문을 풀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의 모호한 대답의 지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최선의 선택? 내 인생에서 6년을 지워버리고 나를 원수의 아내이자 기억도 없는 아이의 엄마로 만들어 놓은 게요? 그녀는 그의 이기적인 태도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곤하군, 먼저 쉬지. 라는 말만 남기고 서재를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굳게 결심했다. 그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녀가 직접 찾아낼 것이다. 잃어버린 6년의 진실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권희준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한지원의 결심은 그날 이후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 운명을 한탄하는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가이자 누구보다 집요하고 똑똑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거대한 저택, 그녀의 화려한 감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회사로 출근하고 세라가 유치원에 간 시간을 이용했다. 집안에 오직 자신과 최소한의 가사 도우미들만 남게 되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2층 서재, 과거의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법한 공간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는 온통 건축과 디자인에 관련된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사적인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거대한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벽금고가 있었다. 최신식 지문인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지원은 과거의 자신이라면 분명 예상치 못한 곳에 예비 수단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찾아냈다.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하자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치밀함에 쓴웃음을 지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와 함께 두꺼운 가죽으로 된 다이어리 한 권과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다이어리를 펼쳤다.
첫 장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고 후 180일.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두 발로 걸었다. 여전히 그는 나의 적이지만 그의 눈에서 아주 잠깐 다른 것을 본 것 같았다. 지원은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다. 다이어리는 그녀가 사고로 깨어난 직후부터의 기록을 담고 있었다. 거기에는 혼란과 절망, 그리고 권희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다이어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희준의 끈질긴 간호와 재활치료 지원에 대해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보게 된 그의 의외의 모습들에 대해 서술했다. 사고 후 340일. 오늘 그가 나에게 웃어주었다. 비웃음이나 냉소가 아닌 진짜 미소였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내가 잃어버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그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은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오늘 그가 나에게 청혼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계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의 원수였던 남자, 권희준의 아내가 되기로. 지원은 다이어리를 덮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말인가? 대체 무엇으로부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가장 먼저 결혼식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사진 속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턱시도를 입은 권희준은 딱딱한 표정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부드러운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처럼 보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세라의 탄생 폴더를 열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서툰 솜씨로 아기를 안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권희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듯한 순수한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세라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본능적인 끌림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은 세라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권희준은 체면도 잊은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기와 놀아주고 있었다. 그는 아기를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유도했고, 세라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과거의 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상 속에서 과거의 자신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렇게 웃으니까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당신과 세라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지원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발견한 조각들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권희준은 차가운 적이었지만 그녀가 발견한 그는 다정한 남편이자 따뜻한 아빠였다. 이 엄청난 불일치 앞에서 지원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대체 어느 것이 진짜 권희준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리고 현재의 그는 왜 다시 과거의 그 차가운 남자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
그녀는 잃어버린 6년의 시간 속에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이어리와 사진들 속에서 낯선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를 다시 보게 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발견한 후 한지원의 세상은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냉혹한 원수 권희준과 그녀가 발견한 다정한 남편 권희준. 두 개의 모순된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와 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존재했다. 그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지원이 서재에서 과거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거실에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가정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사모님, 세라 아가씨 유치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아가씨가 놀다가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라가 놀이터에서 다른 남자아이와 다투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팔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놀랐으니 부모님이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가 달라는 요청이었다. 전화를 끄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지갑과 차키를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외출해서 돌아오던 권희준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지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세라가 유치원에서 다쳤대요. 지금 가봐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희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차가운 무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지원의 손에서 차키를 빼앗아 들었다. 내가 운전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권희준은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거의 난폭하게 차를 몰았다. 신호를 위반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몇 번이나 이어졌다. 지원은 옆자리에서 그의 굳은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턱은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유치원 안으로 달려갔다. 지원도 그의 뒤를 따랐다. 양호실에 들어서자 팔에 붕대를 감은 세라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권희준은 그 작은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라야,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응? 그의 목소리에는 지원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과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제게의 냉혹한 황제도 그녀의 차가운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딸의 안전을 걱정하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유치원 선생님에게 사고 경위를 날카롭게 캐물었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유치원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렸다. 상황을 지켜보던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권희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진정해요. 일단 아이 상태부터 제대로 살피는 게 먼저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권희준은 잠시 이성을 되찾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세라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는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가벼운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권희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세라가 치료받는 모습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친 기색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 순간 지원은 처음으로 그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원이었다. 많이 놀랐나 봐요. 권희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라가 태어난 이후로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잠들어 있던 6년 동안 나는 혼자서 저 아이를 지켜야 했어.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내가 부족해서 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매일이 두려웠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에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지난 6년간 혼자서 짊어져야 했을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거대한 유리벽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세라의 사고를 계기로 한지원과 권희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만은 인정하게 되었다. 이준 역시 딸의 일로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린 이후 지원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 애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먹했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신 세라의 일을 상의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새로운 불청객의 등장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그 주 주말 권희준의 사촌 동생인 권도연이 예고도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태아그룹의 부사장이었지만 언제나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이준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남자였다.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형수님, 세상에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는 지원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지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과도한 친절함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그를 대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이끌었다. 그동안 이준이 형이 형수님 걱정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정은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칭찬은 어딘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들렸다. 그는 대화 내내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며 지원의 상태를 떠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지원이 지난 6년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도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더욱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지원에게 다가갔다. 기억을 모두 잃으셨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우시겠어요. 그는 마치 그녀의 유일한 아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는 척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형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준이 형만 믿지는 마세요. 그의 말에 지원의 신경이 곤두섰다. 도현은 계속해서 말했다. 형은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특히 6년 전 그 사고에 대해서는 형이 형수님께 말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지원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도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그 사고가 있기 직전에 형수님과 이준희 형이 크게 다퉜다고 들었어요. 형수님의 랜드마크 7 프로젝트 때문에요. 형이 그 프로젝트를 빼앗다시피 가져간 것에 대해 형수님이 크게 분노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파탄 직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은 지원에 잊고 있던 기억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래, 그랬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권희준을 증오했다. 도연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형수님이 사고를 당한 게 어쩌면 형에게는 잘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형수님이 사라짐으로써 형은 아무런 방해 없이 프로젝트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독처럼 지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그동안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괴물처럼 부풀어 올랐다. 권희준이 그녀와 결혼한 이유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이 사실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위선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지원은 다시 권희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세라의 사고로 인해 잠시 허물어졌던 벽은 이전보다 더욱 높고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차가워진 태도를 이주는 금방 눈치챘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도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하며 뒤에서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지원에게 몰래 접근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며 비장하게 말했다. 이 안에 6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볼지 말지는 형수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지원은 손에 들린 USB를 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것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한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USB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권도현이 남기고 간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6년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파괴할지도 모를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과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를 위험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성적인 분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권도연, 그는 권희준의 사촌이자 태아그룹의 2인자였다. 그의 야심을 생각하면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었다. 그가 건넨 진실은 분명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되고 편집된 반쪽짜리 진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목적은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해서 권희준을 무너뜨리는 것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던 과거의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과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USB를 열어보는 대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적의 칼을 역으로 이용하여 진짜 진실을 끄집어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권희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권희준이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돌아왔다. 지원은 그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원이었다. 그녀는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그의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도연 부사장님이 주고 가셨어요. 권희준의 시선이 USB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지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안에 제 사고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이걸 열어보기 전에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대체 뭐죠? 그녀의 태도는 감정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 앉은 냉철한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공격에 권희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도연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꾸몄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한 지원의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변명이나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래, 도연이가 꾸민 짓이 맞아.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 녀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아마 그 USB 안에는 내가 당신의 사고를 방조했다거나 당신의 프로젝트를 훔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의 거짓 정보들이 담겨 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혐오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이 사고를 당한 후 도연이는 당신의 존재를 내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했어. 당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나를 파렴치한 남편으로 몰아서 회사에서 내쫓을 계획이었지.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법적으로 당신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 그 녀석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였어. 그게 당신과 태어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물었다. 그럼 왜 나에게 진작 말하지 않았죠?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 그런 당신에게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어. 당신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손을 잡은 동맹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를 무너뜨릴 당신의 계획은 뭐예요? 그녀의 말에 권희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고 함께 싸울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원의 눈빛은 6년 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던 그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당신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전략과 나의 디자인이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권도연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 보여주자고요. 그녀가 먼저 동맹의 손을 내밀었다. 권희주는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굳게 그 손을 맞잡았다. 원수와 아내, 남편과 동지, 그들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권희준의 저택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한지원과 권희준, 한때는 서로를 파멸시키려 했던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댔다. 지원은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전략을 가진 천재였다. 그녀는 권도연의 성격과 야망을 분석하여 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태아그룹의 차세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일부러 치명적인 결함을 숨겨놓은 가짜 프로젝트 설계안을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혁신적이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권도연은 분명 이 정보를 훔치려 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공적인 양, 주주총회에서 발표해서 당신을 몰아내고 영웅이 되려 하겠죠. 그녀의 예측이었다. 이주는 그녀의 계획에 감탄하며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동원해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일부러 보안이 허술한 것처럼 꾸며 도연이 설계안을 쉽게 훔쳐볼 수 있도록 미끼를 던졌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지원은 이준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깊은 책임감을 보았고, 이준은 지원의 강인함 속에 자리한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마침내 운명의 날, 태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상대로 권도현은 긴급 안건을 발의하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권희준의 경영 능력을 비난하며 자신이 그룹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지원이 설계한 가짜 프로젝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열정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원과 이주는 객석에 나란히 앉아 그의 쇼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도연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감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준을 향해 조롱 섞인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형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군요. 태아그룹은 저 권도연이 이끌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도연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도연군.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군요. 그는 스크린 위에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도를 띄웠다. 그리고 도연이 발표한 계획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가 숨겨진 결함들을 폭로할 때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도연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이주는 마지막으로 도연이 사내 정보를 빼돌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가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태아그룹을 위한 비전입니까? 이준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도연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준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한지원, 저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쳤어.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지원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대로 죽었어야 했어. 그랬다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됐을 텐데 그대로 죽었어야 했어. 그 잔인한 한마디가 방아쇠가 되었다. 그 말이 지원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렸다. 잊고 있던 6년의 기억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빗길을 달리던 자동차, 충돌의 굉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런 그녀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젊은 날의 권희준,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와의 어색했던 첫 재활치료, 서투른 위로,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가 건넸던 계약 결혼 제안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심,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결혼식의 떨림, 첫 키스의 감각, 그리고 세라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함께 흘렸던 기쁨의 눈물까지. 행복과 고통, 사랑과 슬픔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이 남자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단상 위에 서 있는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원수도 낯선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였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준 씨. 권희준의 이름을 부르는 한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주주 총회장 안에서 그의 귀에는 천둥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자의 자리에 섰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아왔던 혼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6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슬픔과 애틋함,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을. 그는 경호원들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성큼성큼 단상 아래로 내려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기자들이 그들의 주위로 몰려들며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원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26살의 권희준을 자신의 꿈을 짓밟은 원수로 증오하던 야심찬 건축가 한지원이었다. 다른 하나는 지난 6년간 그와 사랑에 빠지고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아이를 낳아 키우며 행복을 느꼈던 32살의 한지원이었다. 두 개의 기억, 두 개의 감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가 회사 건물의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 이준이 그녀를 찾아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원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 돌아온 거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에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나를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이주는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마침내
그가 지난 몇 달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두려웠어. 그가 말했다. 기억을 잃은 당신은 6년 전에 한지원으로 돌아가 있었어. 나를 증오하고 경계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그런 당신에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한들 당신이 믿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상처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이었어. 당신이 사고를 당한 건 결국 나 때문이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몰아붙였고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어.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당신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벌을 받는 마음으로 당신이 나를 원망하는 것을 모두 감수하기로 했던 거야. 그의 고백에 지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야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기에 그녀를 다시 잃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공유한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들은 잠든 세라의 방에 나란히 서서 천사처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세라를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 이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닮았는지. 당신이 깨어나서 이 아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 하나로 지난 6년을 버텼어. 그의 말에 지원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이준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데려간 곳은 랜드마크 7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거대한 공사 현장이었다. 6년 전 두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원은 거대한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6년 전에 나는 이 프로젝트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만 성공시킨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기억이 돌아온 후 이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안을 확인했다. 그는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꿈을 빼앗은 게 아니라 내 꿈을 지켜준 거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녀의 사과에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원망과 오해를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과거의 증오를 이겨낼 만큼 강한지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공사 현장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낸 후 한지원과 권희주는 함께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저택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을 잃었던 6년의 아내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을 원수로 여겼던 26살의 한지원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니 지금의 나 모든 것을 기억하는 32살의 한지원이 지금의 당신, 권희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알아가고 싶어요. 그것은 그녀가 내린 최종적인 선택이었다. 과거의 행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였다. 그녀의 말에 이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가 말했다. 나도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사랑할게.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는 다음 날 바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고급스러운 장소가 아닌 평범한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원은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주는 냉철한 경영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동시에 또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발견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세라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가 오랫동안 아파서 많은 걸 잊어버렸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아빠랑 엄마랑 세라랑 진짜 가족이 되는 연습을 다시 시작할 거야.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어색하고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가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이는 이제 엄마의 품에 마음껏 안겼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것에 더할 나위 없는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이준에게 새로운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직접 디자인한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기존의 저택이 아닌 세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찰 수 있는 아담하고 따뜻한 집이었다. 우리의 과거는 그 저택에 모두 남겨두고 이 집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의 제안에 이주는 감동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몇 달 후 그들의 새로운 집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 사람의 단출한 집만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이야기는 이사 후에 어느 평범한 주말 저녁을 배경으로 막을 내린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이주는 세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지원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동화책 읽기가 끝나자 세라는 두 사람의 가운데에 파고들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이주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조용히 지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지원은 뜨개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그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원은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증오로 시작되어 기억 상실이라는 비극을 거쳐 위험한 동맹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상처투성이었고 멀리 돌아왔다. 하지만 그래서 더 단단하고 소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남자와 딸의 곁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오랜 시간 끝에 찾아낸 완벽한 행복이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찬란한 저녁이었다.